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인사이드 조현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전략인사이드 지금 미국은이라는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트렌드를 분석하고 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좀 시리즈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단 미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먼저 그림 1을, 2페이지에 있는 그림 1을 좀 보시면요. 일단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제 상승했던 부채 규모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하는 추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2014년 2분기부터 지금 22분기 연속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 금융위기 때는 모기지 금리가 이제 주로 상승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림 2를 좀 보시는 것처럼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세에서 39세 이런 젊은 층 세대 중심으로 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젊은 층 중심의 부채가 좀 늘어난다는 거는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제 학자금 대출이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 6이랑 7번을 보시면 이런 학자금 대출이 이제 늘어나는 것도 문제 있지만 연체율이 이제 11%로 다른 대출 대비 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이별로 좀 살펴봐도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에서 39세 이런 젊은 층의 악성 연체 전환 비중이 좀 가장 높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연체율이 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림 9랑 이제 10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과 이제 일자리 공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을 제가 그려놨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 베버리지 곡선이 외부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실업자가 많을수록 일자리 공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게 이제 베버리지 곡선인데 이 곡선 자체가 외부 이동을 한다는 의미는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공석 자리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것은 노동자랑 고용자 간의 미스매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스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은 학력을 높이고 이제 스펙을 쌓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건데 다음 페이지 그림 11이랑 12가 이제 좀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펙을 쌓고 학력을 높여도 그만큼 임금 그로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고 악성 부채로 좀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페이지에 이제 그림 18을 보시면 예전에는 고연봉 직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고연봉 직종마저도 임금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중연봉 그리고 저연봉 직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임금 그로스가 좀 부진한 실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고용시장이 좀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파장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그림 20이랑 21을 보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집을 소유하는 비중이 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림 22랑 23을 보시는 것처럼 젊은 층 중심의 DTI 비율이 거의 200%를 상회하면서 다른 대출은 거의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형성에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을 보시면 낮은 실업률 그리고 증시 호황 덕분에 이런 학자금 대출 문제가 좀 수면 아래 좀 내려와 있는데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미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넌 모기지 대출 중에서 이 학자금 대출이 1.6조 달러 정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 민주당 후보자들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월 의회에서 출석해서 말을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정책 당국은 저금리 기조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좀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채권 전략 강승원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지난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현재 레인지의 중간값보다 밑에 있는 1.58%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국내적으로는 좀 대내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기재부랑 한국은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었고요. 회의 이후에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력을 당장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고 기준금리 인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금리가 좀 많이 좀 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력이 좀 확대했던 1월 2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2주 동안 무려 7조 원 가까이 국내 3년 국채 선물을 매수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이끌어 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은 그런데 그 발언에도 불구하고 더 사고 국내 증권사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연간 전망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을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요구가 높아지는 올해 2분기를 금리 인하 베이스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4분기에 국내 GDP가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주요 동인이 민간 토목과 같은 일회적인 요인이 많았고 특히나 올해 1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1분기 GDP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결국은 그게 확인되는 2분기의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금리가 이미 3년 금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기준금리 수렴할 정도로 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투심이 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섣부르게 좀 추경 매수를 나서기보다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동결을 가정한 가격들, 연내 동결 가능 가격인 10년 기준 1.70 위에서 그때부터 조금 분할매수 나서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글로벌 소버린 위클리 발표해 주세요. 네. 그 코로나 이슈로 급등락했던 글로벌 채권은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은 위험 선호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소폭 약보합 정도 보였는데 유럽은 산업생산 지표가 되게 약화되면서 강세를 오히려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차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경제에 특히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선진국 채권 금리는 지역별에 따라서 차별화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신흥국은 그 약세를 보였던 환율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나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계속 보일 예정입니다. 뭐 브라질, 멕시코, 지금 러시아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강세로 전환했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원자재 전략 황병진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좀 대변하고 있는 MSCI ACW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악재를 좀 딛고 거의 전 고점까지 도달했다라고 일단 보는 반면에 원자재 시장은 최근에 좀 반등 시도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 반등 자체가 상당히 좀 더딘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정도 수익률을 봐주시면 원자재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가 마이너스 9.58, 마이너스 7.2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낙폭이 좀 상당히 좀 과대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기금속 섹터만 플러스 1.5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연초 대비로도 플러스 3.48%의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원자재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 대비 느린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결국 글로벌 경기의 그런 개선 자체가 상당히 좀 더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글로벌 경기를 대변하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유가의 연간 변동률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부터 유가가 반등을 시도해서 65달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내 올해 연초 기록했던 연간 변동률까지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가 WTI 가격을 55달러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올해 대부분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구간에 머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유가 연간 변동,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유가의 연간 변동률이 플러스 구간일 때 상당히 좀 개선세를 좀 보였던 것을 좀 감안하면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더디게 개선될 거다라는 것을 원자재 시장은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 코로나19 여파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쓸 거다라고 하는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원자재 섹터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할 거다라고 일단 보는데 그 반등 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리고 연준을 중심으로 한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가장 저희가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결국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섹터는 기금속 섹터뿐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호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최근 업계에서 그 AI 거품론이라든지 AI 뭐 한계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IT 수요를 이제 가장 크게 이끌어가는 게 AI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침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학회 AAAI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머신러닝 분야에서 제일 권위적인 학회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세 분이 나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제프리 힌톤, 얀 르쿤, 요시아 벤지오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딥러닝인데 이거 세 분이 이제 개발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프리 힌톤 교수는 구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얀 르쿤은 페이스북 그 AI를 책임지고 있고 그 요시아 벤지오라는 사람은 교수인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이제 거품론에 대해서 이 세 명은 그 한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한계로는 주로 이제 그 데이터 이제 레이블이 많이 붙어 있는 그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시작이 안 된 분야긴 한데 이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AI에서 다음 혁명을 주도하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계론에 대해서 좀 일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제프리 힌톤 교수라는 사람은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알고리즘에 이제 CNN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쉽게 설명드리면 그 이미지 픽셀을 하나하나 이제 전부 다 매핑해서 그 사물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공간 계층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한계가 이제 너무 있고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캡슐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방법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하드웨어 쪽에서 주목해야 될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연산 장치로 GPU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GPU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GPU가 구조상으로 이제 신경망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데 그 내장 메모리가 이제 제한적이고 외부 그 D램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 좀 약간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가 내장된 그 NPU, 그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제품을 써야 된다. 이게 좀 상당히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AI 시장 좀 문제로 그 엔비디아 GPU랑 그 구글 TPU가 시장을 너무 과점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이거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용 연산 반도체가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 얀 르쿤이 소속된 이제 페이스북도 관련된 이제 전용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있고요. 국내외 관련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해외에 이제 그록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에타 컴퓨트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그 네이버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다 이 GPU를 대체할 연산 칩들을 디자인하는 회사들이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뭐 이런 회사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 이제 투자를 뭐 수백억 수천억씩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회사로는 그 이런 칩을 디자인할 때 쓰는 이제 디자인 툴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 회사 중에서 케이던스라든지 시놉시스 이런 회사들한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으로는 이제 이 GPU가 원래 시장을 다 독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칩들이 등장하면 이런 독점이 깨진다라는 문제에서 그 엔비디아한테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I 거품론 한계론이 이렇게 불거진 특별한 계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사람은 이제 뭐 고양이라든지 뭐 강아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걸 이제 이미지 그 픽셀 단위로 하나씩 다 분해해가지고
이 픽셀 옆에 이런 픽셀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고양이일 확률이 높다, 뭐 강아지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현재까지 그 연구된 결과로는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은 이제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가다를 계속 해봐야 AI가 사람 수준으로는 못 올라온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학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한계론이고요. 이 세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지도 학습이라든지 뭐 캡슐 네트워크 뭐 이런 새로운 방법을 쓰면 아니다,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휴대폰 IT 오픈 산업 이규화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럭시 Z 플립이 그 갤럭시 S20보다 먼저 일단 출시가 됐고요. 한국이랑 미국, 뭐 싱가포르, UAE 이런 주요국 위주로 판매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스파제로도 썼지만 지금 한국도 물론 이제 판매가 지금 되게 좋은데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 UAE 이런 나라도 지금 다 거의 품절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흥행 조짐이 좀 보인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한테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초도 물량이 확실히 지금 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갤럭시 폴드보다 근데 확실히 많은 상황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초도에 이제 몇천 대 수준으로 각 이제 시장에서 시작이 됐으면 지금 일단 이번에는 몇만 대 정도가 이제 풀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금요일 날 오전부터 계속 이제 오후 뭐 오프라인 뭐 매장 다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최소 이제 오더가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갤럭시 폴드에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가격이 싼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했는데 토요일 오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거의 금요일 이제 거기도 판매되자마자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 둘 다 지금 거의 다 매진이 된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S20은 사실은 그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이제 S20 울트라 같은 게 지금 카메라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가격이 이제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Z 플립이랑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아이폰이랑 비슷하니까 얼마나 잘 팔릴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Z 플립은 저는 초반부터 생각보다 좀 가격도 괜찮고 뭐 스펙도 괜찮아서 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 KH바텍, 뭐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업체들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 먼저 좀 반영을 해서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넘어갔지만 지금 일단은 전고점을 좀 넘어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사실 주가가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올해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올해 실적을 갑자기 뭐 크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년 이후에 대한 이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그만큼 기대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멀티플이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게 이제 계속 기대감으로 반영할 거라고 봐서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관련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커버 윈도우가 CPI에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UTG로 가면 이게 CPI 관련주는 조금 어느 정도 톤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 넘어가는 분위기로 된다고 하면 제가 그 CPI 관련된 업체들의 그 커버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일단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UTG가 확실히 그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만져봤는데 확실히 CPI보다는 좀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주름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딱 보기에도 만져보기에도 확실히 내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기스 같은 거에도 당연히 뭐 훨씬 강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율의 문제지 하반기에는 CPI로 다시 나올 거로 보지만 수율만 좀 뭐 잡히면 내년 이후로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CPI보다는 UTG가 조금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동차 산업 S&T 모티브 조수홍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그 자동차 산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자료는 나갔던 거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자동차 수요가 21% 정도 감소한 171만 대 기록을 했고요. 지금 뭐 당연히 2월 같은 경우는 그 감소폭이 좀 더 클 거라고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는 한 40% 정도 줄었고요. 기아차는 1월에 한 54% 정도 줄었는데 이 마켓 대비해서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 2019년 1월 달에 현대자동차가 재고 소진용 판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역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유율 기준으로는 뭐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수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은데 이게 이제 뭐 2분기든 3분기든 뒤로 가면서 이제 그 안정화되면 이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좀 안정화되고 나면 하반기에 좀 이연 수요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S&T 모티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자의견, 목표 주가 둘 다 이제 상향 조정 했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S&T 모티브는 현대차 그룹에서 구동모터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지금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 쪽의 구동모터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GM 전기차 볼트에도 드라이브 유닛이라는 구동 모듈 패키지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전동화 사업인데요. 이런 그 전동화 사업의 장기 성장성을 반영해서 투자 의견을 지금 바이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난해 좀 실망스러운 이벤트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일단 2019년 초에 SNTC라는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75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 4분기 중단사업 손실에 잡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를 18년 하반기부터 샀었고요. 19년에 주가가 오르면서 3분기 정도의 자사주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 부분이 과정이 그다지 매끄럽지는 않아서 지금 주가는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계속 빠졌는데요. 이런 좀 실망스러운 이벤트가 기간적으로 좀 지나가고 지금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2020년 기준으로는 8.8배, 2021년 기준으로는 PER 기준 한 8배 정도 되는데요. 전기차 관련 사업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꽤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 2021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모비스하고 S&T 모티브가 협력 관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벤더라든가 이런 쪽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둘 사이의 협력 관계는 모비스의 아웃소싱 정책하고 그다음에 S&T 모티브의 원가 경쟁력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조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GMP 이후에도 협력 관계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가격 메리트 감안했을 때 지금 바이로 상향하고요. 올해 그 전동화 매출 비중이 그 그림 2번인데요. 그림 2번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전동화 비중이 한 20.7% 정도 되는데 2020년은 25%, 21년은 34%까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형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그 전기차 데이터 보면은 이제 시장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는데요. 모델 3 뭐 테슬라 모델 3 영향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 3가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대기 수요도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정책 그 보조금 줄어든 그 후유증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숫자가 안 좋았다라는 게 올해 연간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성장을 안 한다든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다음 GS 홈쇼핑 발표해 주세요. 네, GS 홈쇼핑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저성장성 감안해서 홈쇼핑에 대한 타겟 PER 기존 8배에서 밴드 하단이 5배로 하향하고 벤처펀드 가치를 기존 1,800억 원에서 3,2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정한 목표 주가는 기존 20만 원 대비 17만 원으로 15% 하향되었습니다. 4분기 매출은 3,4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10%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은 전년 4분기 41억 원 일회성이익과 금번 분기 송출 수수료 인상 80억 원 때문입니다. 금번 분기에 벤처 관련 이익이 약 500원 정도 합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과 벤처 투자 수익에서의 고수익, 배당 수익률 감안했을 때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유화학 스팟 코멘트 황윤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미국 ITC에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4일 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기 패소 판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LG화학이 이제 작년 4월에 소송을 좀 제기를 했고요. 11월 달에 조기 판결 요청을 했습니다. 조기 판결 요청을 한 이유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광범위한 이제 증거 훼손을 하고 있고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여 법정 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좀 이유였고요. 제기한 지 한 2달 만에 판결 결정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10월 5일까지가 ITC 위원회 예정이었고 그 전에 이제 결론이 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3월 달에 이제 변론을 하고 추가적인 사실 심리 증거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모두 다 이제 소용이 없다 생략을 하게 되고 최종 판결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좀 내리면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이제 수입이 좀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셀이나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들이 수입이 좀 금지가 되고요. 또 다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ITC 때문에 잠깐 멈춘 상태긴 하지만 작년 4월에 동시에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ITC 때문에 잠시 중단됐지만 이게 재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초 소 제기한 시점부터 한 3년 정도 소송이 좀 될 것 같습니다. ITC 결론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입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법원, 연방법원은 이제 미국 내 유통, 그러니까 미국 내에 관련 배터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소라고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판결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EV용 2차 전지 수주에서 살짝 우위에 좀 설 수 있는 이점은 있고요. 손해배상 논의가 좀 진행이 중인데 여기서 좀 유리한 위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초 소재기의 목적이 인력 유출이 좀 더 컸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과 기술 유출 우려가 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사업 속도가 상당히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미국 조지아의 배터리 1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EV용 2차 전지 수주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손해배상 관련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이슈가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롯데리츠 이민재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금요일날 언론 보도에서 이제 롯데쇼핑이 마트나 슈퍼 운영 중 오프라인 매장들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롯데 리츠에 대해서도 막연한 우려가 좀 발생하면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구조조정 대상 점포 자체가 이제 롯데쇼핑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 이제 임차 점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츠가 향후 편입할 대상인 점포 48곳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리츠가 현재 편입한 점포 10곳 자체가 매출 기준으로 상위 50% 내외의 점포들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상장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84개 점포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편입 올해부터 계속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배당금 96원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5.6%, PFFO 17배 정도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휴젤 고한성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휴젤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당사 추정치 대비 소폭 하회했습니다. 보톡스는 4년 연속 국내 MS 1위 유지했고 필러 쪽은 처음으로 국내 MS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신제품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은 부진했는데 중국 위생허가가 1월달에 났기 때문에 반등할 걸로 기대하고요. 지금 톡신 중국 CFDA 허가는 대기순번 5번으로 6, 7월쯤 좀 보수적으로 회사에서 허가를 기대한다라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로 허가 심사 다소 지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 쪽은 보톡스가 상반기 중에 할 것 같고요. 미국은 하반기에 허가 신청을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8만 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해외 주식입니다. 알리바바 발표해 주세요. 알리바바 실적 나왔습니다. 이제 매출액 한 38% 성장을 하면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나왔고요. 핵심 상거래랑 클라우드가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가 단일 분기 실적으로 처음으로는 100억 위안을 넘겼고 전분기 대비 손실폭을 크게 축소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핵심 상거래 쪽은 뭐 클릭당 평균 단가 상승, 클릭률 개선, GMV 증가로 해서 다 좀 매출이 되게 잘 나왔고요. 신유통 부분도 한 128% 성장하면서 고성장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부 일부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2월부터 받기 시작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소매 판매랑 서비스 부분에서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좀 매출액 증가율 둔화는 좀 불가피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Q&A 세션에서 뭐 U자형 회복이냐 V자형 회복이냐 묻는 질문에는 좀 약간 애둘러서 뭐 확산세 진정 여부에 좀 달려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근 회복 징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 업무 정상화 속도를 감안을 하면은 이제 부정적 영향은 한개 분기에 좀 그칠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0.3%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할 때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